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양반전 앞부분을 같이 봤어요. 앞부분에서는 크게 두 인물이 나왔죠. 양반과 부자. 양반은 강원도 정선에서 살고 있었고 신분은 높았지만 가진 돈이 많이 없어서 나라로부터 환곡을 빌려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나라한테 빌렸던 환곡을 갚지 못했고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부자가 나타나서 내가 대신 빚을 갚아줄게. 대신 너의 신분은 앞으로 내가 할게 라고 얘기를 하며 둘 사이에 신분 거래가 있었죠. 그때 신분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군수가 두 사람을 부릅니다. 둘 사이에 지금 양반 신분을 매매한 것 같은데 그대로 두면 증거가 없잖아. 우리 같이 증서, 각서를 한 개 쓰자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보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양반 매매 각서 혹은 양반 매매 증서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군수가 작성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가 만들어집니다. 소설을 미리 읽어온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 만들어지는 교과서 33쪽에 보이는 이 매매 증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자는 한 번 더 양반 매매 증서 만들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총 두 가지 양반 매매 증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와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싶었는지 작가의 생각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과서 33쪽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교과서 33쪽에 보면은 양반 매매 증서가 나와요. 조금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양반 매매 증서는 총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나오는 양반 매매 증서를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라고 부릅니다. 혹은 양반 자체가 신분을 사고 팔았다 해서 그 양반이기 때문에 신분 매매 증서라고도 불러줘요.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륭 10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우리가 지금 202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기준, 건륭이라는 중국을 기준으로 지금 몇 년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월 며칠에 이 증서,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든다. 이 문서는 천섬으로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환곡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여러 가지로 불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린다. 과연 양반의 다른 이름들은 무엇인가? 양반이 글을 읽으면 선비, 벼슬을 하면 대부, 덕이 뛰어나면 군자, 그 다음에 무관과 문관, 그러니까 조금 싸움 하는 전투하는 군사가 되면 무관, 글을 읽는 사람 문관. 이제 문관과 무관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은 가운데서 요것 중에 원하는 걸로 부르면 된다. 여러 가지 양반의 호칭이 나오고 있네요. 양반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을 때, 양반을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부르면 되는지 양반의 다양한 호칭을 불러줍니다. 실컷 생각해서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있죠. 선생님은 국어 2 선생님이기도 하고 2학년 4반 선생님이기도 하고 손경아 선생님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반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된다.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잔을 켜고 눈은 코를 바라보고 발꿈치를 공둥이에 모으고 앉아서 얼음에 외 박밀듯이 동래박이를 줄줄 외워야 된다. 동래박이라는 것은 책 이름이에요. 지금 교과서 32쪽에 보면은 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교과서 33쪽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잔을 켜고, 지금 등잔을 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잔을 켜고, 그 다음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다보고, 여기 아래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엉덩이를 발꿈치에 대고, 발꿈치에 댄다라는 건 그냥 무릎 꿇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발 뒤꿈치랑 엉덩이랑 붙인다 생각하면 무릎 꿇는 자세가 될 겁니다. 무릎을 꿇고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래박이라는 책을 줄줄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음 위에 박 밀듯이라는 뜻은 뭐냐면 엄청 능숙하게 술술술술 글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해줍니다. 술술 책을 읽어야 된다. 그 다음 배고픈 것도 참고 춥다고 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도 하면 안 된다. 그냥 배고파도 추워도 참아라. 가난하다고 말하지도 마라. 그 다음 그 아래도 쭉 나타납니다. 입안에 침을 가득 머금고 양치질 하듯이 삼켜야 되고 침을 어떻게 삼켜야 되는지까지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쓸 때는 그냥 모자 쓰면 안 된다. 소매, 옷 끄트머리로 소매를 활용해서 털모자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모자에 무늬가 생기도록 잘 닦아줘야 된대. 그냥 막 닦으면 안 된대. 그 다음에 세수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세수할 때 손을 쫙 펴서 세수 안 하죠. 약간 온폭하게 만들어야 물을 잘 뜰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주먹으로 비비지도 말고 이도 잘 닦아야 되고 사람들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야 이런 식으로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고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이리 오너라. 약간 말투는 좀 이상한데 이리 오너라 이런 식으로 뒤에를 쭉 끌잖아요. 그렇게 쭉 끌면서 종을 부르고 뛰지 말고 무조건 천천히 걸어라. 고문진보 당시 품위와 같은 책을 베껴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옆에 그림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세수를 할 때 손을 주먹 쥐지 말고 손을 쫙 펴서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겠죠. 왜냐 물이 손에 안 고이니까. 그 다음에 더워도 참아야 되고 더우면 이런 모자 좀 벗어도 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되니까 좀 참고 버선도 좀 벗으면 되는데 양말도 벗지 말고 모자도 벗지 말고 더위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추우면 지금 눈 내리잖아요. 추우면 이 옆에 불에 가까이 가도 되는데 추위 타령하면 안 되니까 불 옆에도 가지 마라. 뭔가 부자는 양반이 좋은 것 같아서 양반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되게 지킬 게 많네요. 손에 돈도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 벗지 말고 맨상투 모자 벗고 밥 먹지도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도 말고 물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막 쓰지도 말고 생파도 먹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지금 안 해야 될 게 엄청 많이 나오네요. 손에 돈을 쥐지 않고 쌀값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쌀값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네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마트에도 가고 뭐 물건 사러 올리브영도 가고 여러 곳에 가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돈 주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게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약간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반들한테도 너네 돈 욕심 너무 많이 갖지 마. 돈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실생활과 관련된 일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뒷부분에 있는 걸 쭉 살펴보면 격식을 잘 차리기를 바래요. 뭔가 막 빨리 달리지도 말고 이 부분 말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써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괄했을 때 뭔가 겉모습에 치중한 뭔가 딱 봤을 때 양반들이 막 뛰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 겉모습에 치중한 거 거칠해. 그 다음에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체면을 중시하는 것 에헴하는 양반들의 그런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도 드러나고요. 뭔가 실제로 더우면 모자를 좀 벗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겉보기에 좀 딱 다 갖춰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좀 더워도 참아 추워도 참아 좀 밥도 좀 천천히 먹고 빨리빨리 걷지 말고 체면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격식을 중시하는 실제적인 실리적인 거 진짜 당장의 이득보다는 보이는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양반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똑같아요.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은 관청에서 너 이때 양반 네가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따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서는 바로 양반들이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이 나오죠.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양반이 지켜야 하는 덕목, 그 다음에 행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뭐뭐 해야 된다. 아니면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반이 지켜야 할 행동, 권리보다는 의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네요. 근데 봅시다. 부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샀죠.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샀는데 막상 사고 보니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네요. 이래서 부자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관청의 하인이 도장을 탁탁 찍는데 엄청 소리가 크고 찍어놓은 모양은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호장, 이때 호장이나 하인 같은 사람들은 다 지금 이 관청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주면 쉽습니다.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부자가 말을 합니다. 양반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양반이 신상 같다고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저한테 이익이 되도록 나한테 좀 좋게 문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그거죠. 처음부터 양반 신분을 산 이유가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좌수, 별감, 호장 같은 건 다 직업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입니다.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 아니면 신분 매매 증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겠죠? 한번 봅시다.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고 이게 바로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아주 크다.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한다. 글만 대충 읽어도 잘 되면 벼슬에 합격하고 문과라고 하는 건 벼슬의 한 과목입니다. 벼슬 과목. 작아도 진사가 된다. 결국에는 대충 글만 읽어도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과의 홍패는 말뚝만 하지만 홍패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문과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이에요.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면 합격했다라고 한 합격한 증서, 서류를 주겠죠. 사실 서류 자체는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 장의 종인데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이제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면 증서를 줬어요. 바로 홍패입니다. 합격했다라는 합격증인데 합격증 자체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하네요. 팔뚝만 한데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다. 돈자루다. 합격만 하면 돈을 쓸어 담는다. 서른이 돼서 조금 늦게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이 돼요. 이름난 직업? 이름인데 직업 잠시만요. 새로 써줄게요. 직업 이름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난 벼슬 아치가 돼서 높은 자리를 할 수 있다. 항상 사람들이 다 우산 씌워주고 양산 씌워주고 그래서 얼굴 하얘지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소리 나게끔 방울만 딱딱 울리면 설렁줄 옆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방울을 울릴 때 잡아당기는 줄. 소리 나게끔만 하면 종들이 다 와서 도와주니까 안 움직여서 살도 찌고 얼마나 안 움직이면은 다 해주니까 살도 찐다고 하네요.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들 여자들이랑 놀고 있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 백성들이 굶든 굶지 않든 상관없이 학을 기른다. 학 기르고 앉아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은 양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양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데 옷이나 모자나 되게 좋아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표정도 안 좋고 뭔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옷도 좀 누더기입니다. 근데 양반이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힘들어서 백성들이 울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네요. 그런 게 양반 매매 증서 두 번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웃의 소를 뺏어다가 내 먼저 쓸 수 있고 자신 먼저 쓸 수 있고 내 일꾼은 아니지만 그냥 마을에 일꾼이 있으면 막 시켜다가 나한테 일을 내 일 먼저 해라 라고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누가 나한테 대들겠냐. 너희들 얼굴에다가 나쁜 물, 더러운 물을 들이붓고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수염, 귀 밑에 있는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니?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앞에서는 양반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쭉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양반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 말고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 말고라고 얘기했던 건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는 의무 위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과 달리 양반들의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양반이 본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마음대로 쓰는 양반의 특권이나 그런 특권을 활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횡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와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 부자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뭔 소리 하노 하는 겁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도둑놈이라고 하면 부자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양반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무리 봐도 양반이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도덕적이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는 부도덕적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났고 죽을 때까지 양반이 되겠다라는 말이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서 작가의 비판의식이 드러납니다. 부자들이 자기 할 일도 대체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 별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 양반이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그냥 겉으로만 좋아 보이려고 하고 실속을 잘 못 챙겼죠. 그런 걸 바로 허례허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려운 말로. 뭔가 거칠애나 아니면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는 허례허식과 두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남들을 막 괴롭혔잖아요. 그런 부정부패, 옳지 못한 방식으로 남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소설을 썼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놓고 교과서 38쪽으로 넘어와서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38쪽에 있는 학습활동 같이 보겠습니다. 양반전은 조선 후기 양반의 모습을 비판한 소설이다. 아까 비판한 모습 크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실속, 실생활과 관련 없이 거칠해, 그 다음에 이제 격식만 차리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한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양반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특권과 행포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비판한 소설이다. 작품에 나타난 풍자를 이해해보자 라고 적혀있네요. 1번 먼저 풀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인물과 사회의 모습을 파악해보자. 양반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의 입장이나 행동을 정리해보자. 양반은 교과서 내용 살펴보면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지만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양반 신분을 팔게 되죠. 돈을 갚지 못할 때에 울고 있는 모습에서 되게 무능하게 웃기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양반, 남편에 대해서 양반의 아내는 글 읽기가 빚 갚는데 한 푼어치도 도움이 안 되네라고 말을 하면서 무능력함을 비판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는 평소에 나는 돈이 많지만 사람들이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천한 대접을 받았죠. 평소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이제 더 이상 천한 대접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양반 신분을 사게 되죠. 신분을 3. 근데 나중에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고 보니까 양반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양반 되기를 포기합니다. 양반 실체를 알고 양반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과 신분과 얽혀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네요. 군수는 양반 신분을 사고 판 일을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자면서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2개 있었고요. 그때 2가지 증서에서 양반 모습, 비판하고자 했던 양반 모습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증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양반의 모습을 말해보자. 특히 이때 양반의 모습은 예쁜 모습이라기보다는 비판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양반 증서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서는 돈도 지지 마라, 쌀값도 묻지 마라, 버선도 벗지 마라 덥더라도 뭔가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양반을 비판하고 있었네요. 중시하는 양반 모습 비판.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서는 막 남의 거 막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마을에 있고 막 잡아오고 그러는 거. 뭔가 양반의 특권이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포를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랑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 서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내용 정리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반전에서 드러난 사회적인 모습은 뭐냐? 이 소설 박지원이라는 작가가 조선 후기에 쓴 소설이라고 했죠.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신분 제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흔들림. 예전에는 신분이 높으면 그냥 부자였는데 신분이 높은 양반도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부를 쌓은 평민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양반을 사기도 해서 신분을 매매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라는 걸 다른 말로 동요되었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던 양반이 양반의 아내와 부딪히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돈 버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부자가 얘기하지요. 내가 그럼 그 신분을 살게. 왜냐면 나 평소에 너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수가 그럼 너네가 사고 팔았다고 신분을 우리랑 같이 각서 쓰자. 그래서 각서를 2번 썼고 그때 나타난 사회적인 모습은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가 동요되고 있어서 신분이 매매되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해볼게요. 힘들죠? 힘들겠지만 39쪽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풍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과서 39쪽에 다음 장면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풍자와 그 효과를 이야기해보자. 옆부분에 보면 풍자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의 모순,
을 빗대 웃으면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웃으면서 비판하는 것. 풍자라고 하면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어떠한 대상을 비판하는 것 얘기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양반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돈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네. 돈 한 푼, 진짜 뭐 10원어치도 안 되는, 100원어치도 안 되는 그 양반, 이놈의 양반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이 양반 아내는 제일 첫 부분에 돈을 갚지 못해서 울고 있는 양반에게 양반 아내가 말을 했던 거고요. 부자는 그만두세요. 진짜 별로네.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겁니까? 라고 하며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떠났지요. 그리고 그 뒤로 더 이상 양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양반의 어떤 면을 비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양반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모습을 얘기했지요. 뭔가 무능하고 그 다음에 돈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모습을 비판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비생산적인 모습 말고 특권과 양반의 특권과 다른 사람들을 마구 괴롭히는 행포를 비판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아, 참 별로네요.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양반한테도 으이구 진짜 돈 한 푼도 안 되는 양반아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양반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양반을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양반이 가진 이런 모습이 그냥 우스꽝스럽게 100원짜리도 안 되는 양반이라고 하면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반 보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면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의 방식이 3번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내나 부자나 모두 양반의 모습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장반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판하는데 이때 도둑놈이라거나 한 푼어치도 안 된다거나 이런 말들을 활용해서 딱딱하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웃음을 표현하는 아니 웃음을 유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을 바로 풍자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러한 풍자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양반이 힘이 적어졌더라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막 마구 욕하고 마구 비판했다가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풍자를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직접 비판하기 어려운 대상을 비판할 때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의 부조리나 모순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웃음을 유발해서 효과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죠.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비판할 만하네 라고 공감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조금 많은데 수업 내용이 많은 대신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과제 따로 없고 오늘 봤던 내용 쭉 정리하면서 시험 범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